저는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조조수 임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뇌졸중 건강 강좌 사회를 보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뇌졸중 이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뇌졸중일 때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뇌졸중 이후에 마비가 있는 분도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뇌졸중 이후에 우울증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재활치료, 우울증, 또 뇌졸중 이후에 치매가 잘 올 수 있는데 치매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건강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중간에 일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번호를 나눠드렸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저희 또 추첨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원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저희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막상 겁부터 나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많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뇌졸중이 한번 생기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은 그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치료와 예방적인 그 문제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뇌졸중이 한번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족분 중에 계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중의 예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지내는지 이런 내용이 아마 이제 주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은평성모병원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시설과 또 정말 좋은 의료진들이 항상 뇌졸중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기탄 없이 질문하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뇌졸중의 응급조치에 대해서 우리 은평소방서의 구급팀의 좌경호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소방서 구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좌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준비한 자료가 병원 전에 출동을 나가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뇌졸중 의심 환자에 대해서 간이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뇌졸중 정의, 증상, 대처, 그 다음에 실제 출동 사례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모병원 신경외과랑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도 있고 마지막 예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뇌졸중 정의입니다. 뇌졸중이란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하며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발생하는 병이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터져서 발생하면 뇌출혈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증상으로는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장애, 보행, 평행장애, 어지럼증, 그 다음에 매우 심한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혹시나 이런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지체 말고 바로 이렇게 성모병원처럼 큰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실제 출동 사례를 하나 가져왔고요. 23년 9월 15일 즉 약 한 달 반 전
실제 출동 건입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뭐 말을 못하고 전화를 갑작스럽게 끊은 상황인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다른 보호자분이 대신 신고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 어르신을 안면마비가 있으신지 반신마비가 있으신지 언어는 뭐 똑바로 말씀하시는지 그다음에 뭐 잘 걸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글자가 조금 적지만 저렇게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은 뭐 말도 잘 못하시고 눈도 살짝 위로 들려 계시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얼굴도 찡그리지 못하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팔도 힘이 없다고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의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성모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뇌졸중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이송되니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라 해가지고 이 환자분은 이제 수술이 잘 돼 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치료가 된 사례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소방서랑 병원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을 매해 찍고 있는데 올해 5월에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래요? 어지러워요. 그것도 왜 넘어졌어요, 방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괜찮을 것 같다고요? 네. 지금 2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지 않아요? 안 나아지는. 그러면은 제가 119에 연락할게요. 그래서 119에 119죠? 환자가 오른쪽에 힘이 빠져서 전화했어요. 119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야 돼요? 네. 여신들 119 출동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19 구급대원이에요. 어디가 가장 불편해요? 네. 오른쪽에 힘이 안 들어가요? 말은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지금 몇 시부터 그러셨어요? 7시쯤부터 그런 것 같아요. 7시요? 정상적으로 이제 다 생활하시면은 몇 시예요? 그 7시에 밥 먹고 일어났는데 네. 갑자기 옆으로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네.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서 오다가 뭐 방금 경련이라든지 뭐 토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그런 따로 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혼자가 68세예요. 68세 여성분이신 거죠? 남자예요. 남자분인데도 경력은 뭐가 있으세요? 그 고혈압 고혈압 당뇨 있어요. 지금 제가 뇌졸중 감별을 좀 할 거예요. 본인이 하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마스크 좀 내릴게요. 이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 오른쪽이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만지는 거 감각은 어때요? 좀 달라요? 여기가 좀 안 돼요? 지금 눈 감았다 뜨실 건데 눈썹으로 이마 주름을 좀 세게 지어볼게요. 눈썹 위로 올려서. 더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지금 눈 감아보시고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좀 더 유지시켜볼게요. 오른쪽. 힘들어요. 계속 떡 한번 지어봐요. 세게, 더 세게 지어봐요. 지금 감각은 어때요? 제가 만지는 거? 안 돼요? 지금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오른쪽 다리 안 들려요?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른쪽 다리 들고 유지를 좀 시켜볼 건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줘봐요. 불편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어요? 지금 토할 것 같다거나. 어지러워요? 지금 뇌졸중이 좀 의심되셔가지고 저희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을 좀 드릴 거예요. 은평성모 뇌졸중 팀으로 해가지고 좀 정보를 보내고 저희가 좀 이송을 도와드릴게요. 혈압 어떻게 되죠? APP 159에 88, 펄스 68, RR 18, 잠시만요. 체온? 체온 36.5도, 네. 체중 98%, 펄스 68, RR 18, PST 150 나옵니다. 이송 준비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정보를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좀 이송 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이나 좀 챙겨주세요. 좀만 아래로 내려. 그리고 잡고 하나, 둘, 셋. 다시 나올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구급대원분들이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를 체크할 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알맞은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혹시 잘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뭐 이 환자 역할 하신 분의 뭐 증상 뭐 이런 거 혹시 좀 들으셨을까요? 좀 너무 소리가 좀 작았죠. 일단 제가 설명드리자면 뭐 지금은 여자분이 역할을 하셨지만 대본상에서는 68세 남자분 어르신인 거죠. 어르신이 이제 지병은 혈압이랑 당뇨를 가지고 계신데 집에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우측으로 힘이 쫙 빠져버린 상태예요. 근데 어르신은 괜찮다. 뭐 시간 지나면 뭐 나아진다. 뭐 아니면 요새 밥을 못 먹어서 뭐 당이 좀 떨어져서 뭐 내일 뭐 외래하면 되지. 뭐 밤이면은 새벽에는 뭐 또 언제 또 병원 가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돼 버린다면 뇌졸중은 이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치료 가능한 가장 큰 병원으로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인데요. 예방은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정기 검사, 식습관, 뭐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뭐 금연, 뭐 과음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증상이 뭐 한쪽으로 힘 빠짐, 말이 어눌함, 어지럽다 이러시면은 무조건 지체 말고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꼭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평소방서에서의 좌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저 신경외과에 있는 임상진료 쪽에서 은진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희 외래 다니는 환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약물치료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중간에 약 사진들이 되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거 내가 먹는 약인데 하면 그 약은 되게 중요한 약이라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사진만 내 건지 아닌지 그것만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되게
잘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중풍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럼 나 뇌출혈인데 뇌경색인데 둘 다 뇌졸중의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이걸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뇌출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하얗게 뭐가 막 있어요. 저게 바로 뇌출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뇌출혈 치료해주는 약은 사실 없어요. 지혈제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로 주로 쓰거든요. 근데 이 지혈제가 뭘 하는지를 좀 봤더니 혈액 응고를 한대요. 피딱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온 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도 있지만 심장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피를 막 막아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이 약은 아주 초기에 정말 단기간에 병원에서 일부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경련제라고 하는 약을 가끔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케프라나 오르필이라고 하는 약들인데 보통은 예방해주는 약이에요. 혹시나 경련 발작이 생기면 머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뇌출혈 치료를 못 해준다 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혈압 관리, 금연하시는 거, 과음 조절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뇌출혈 말고 다른 뇌졸중, 뇌경색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뇌경색, 그럼 나 뇌경색은 치료해 주는 거 있냐? 여기 지금 MRI 하얗게 보이는 이게 또 뇌경색인데요. 뇌경색을 치료해 주는 약도 없어요. 이것도 예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뇌경색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뇌세포는 다쳤어요. 다친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번 뇌경색이 생기면 그럼 약을 왜 먹냐? 또 생길 확률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뇌경색이 다시 오지 않게 해주는 약들을 드시는 거예요. 이미 손상받은 뇌를 살릴 수 있는 세포는 아직은 없어요. 그건 의학의 한계인 거고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치료라는 것보다는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 약을 먹고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많이들 광고해요. 골든타임이네 뭐네 병원에 빨리 가야 되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 한 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에 따라서 뇌세포가 얼마나 다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뇌에 1초 피가 못 가면 32,000개의 뇌세포가 다친대요. 근데 이게 1시간이 지나면 1억 2천만 개가 다친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다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1분에서 5분에서 그치게 1시간 동안 내버려 두지 않게 아까 저희 구급 어때요 선생님이 되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린다? 그 사이 동안에 내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 거거든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보라색이 점점 넓어지죠. 처음에는 조그매졌다가 점점 넓어져요. 더 넓어지기 전에 죽는 뇌세포가 더 많아지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약 중에 시간 제한이 있는 약이 있어요. 액티라제라고 하고 이런 뭐 주사약을 병원에 빨리 오면 주사약을 투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증상이 생기면 4.5시간 이내에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보여주셨던 케이스처럼 증상이 생기고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병원으로 출발하면 4.5시간 안에 주사약이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증상이 생기자마자 오셔야지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혈관 안에 있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혈관이 가다가 툭 끊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긁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뚫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긴 뇌경색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위한 거지만 그 부분에 골든타임이 필요해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뇌경색을 예방하는 약에 크게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중요한 건 항혈전제, 항응고제예요. 항혈전제라고 하는 거 흔하게 아스피린, 플라빅스라고 하는 약이랑 프레그릴이라고 하는 약은 같은 약이고요. 아니면 프렙탈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따 Q&A 시간에 한번 얘기가 나올 건데 사람마다 먹는 약이 다른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은요. 한 가지는 평생 복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초기에 두 가지를 복용하는 경우에 재발 확률을 낮추는 경우들이 있어서 초기에는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좀 다양해요. 아스피린에 플라그렐을 쓰기도 하고 아스피린 프레탈, 프레그렐에 프레탈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써가지고 유지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혈전제를 쓰는 기본 원칙인데 이거는 심전도라고 해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뾰족한 게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심장 박동인데요. 가끔 이런 심전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뾰족한 게 잘 안 보여요. 우글우글우글우글한 게 보여요. 이런 경우를 심방세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콩콩콩 뛰는 게 아니고 지 맘대로 막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면 심장 안에 찌꺼기가 생겨버리게 되고 그 찌꺼기가 여기저기로 날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앞에서 얘기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약을 먹게 돼요.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되는데 와파린이나 헤파린이 투약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와파린이라는 약은 피검사를 되게 자주 해야 돼가지고 병원에 자주 오시고 확인할 게 많고요. 헤파린은 보통 입원해 있을 때 주사로 좀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외래 다니시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약들이 있어요. 릭시아나, 엘리키스, 자렐토, 프라닥사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약들인데 얘네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심장이 부들부들하면서 안에서 찌꺼기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들이라서 드시면서 꼭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기타지만 중요한이라고 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꼭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금연 엄청 중요해요. 사실 제 외래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에 지금 들었던 잔소리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간접흡연이에요. 내가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밖에서 피고 들어왔어요. 그것만 갖고도 뇌졸중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금연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담배 피는 친구도 끊으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고 과음하셔도 안 돼요. 근데 과음이 얼마냐면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거가 마셔도 되는 만큼이에요. 외우기 헷갈리니까 저는 말씀드릴 때 한 잔만 드시라 그래요. 소주면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그만큼은 드셔도 되는데 그거 넘어가는 순간은 과음이고요. 과음하시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성은 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지혈증 약이거든요. 리피토, 리바로, 아토제, 로슈제, 메바로친, 크레스논, 신바로드, 로벨리토 이름이 되게 다양하죠. 약 종류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피검사를 하면 나오는 결과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애예요. LDL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나쁜 콜레스테롤 그냥 저희가 이렇게 불러요. 얘가요. 병원에서도 사실은 아직 기준치가 13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 기준을 70, 낮게는 40까지 보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시는 게 "나 고지혈증 없는데 약은 왜 먹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뇌경색의 뇌졸중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얘를 더 타이트하게 조절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약 복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혈압. 혈압 얘기하실 때 막 영어로 써 있어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파란색 안에 있는 건데요. 정상 범위예요. 가끔 혈압이 너무 낮다고 가지고 오시는데 얼마인지 보면 110 이래요. 좋은 거거든요. 이 여기서 보시면 정상치의 상한선, 가장 높은 정상이 120에 80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했었을 때, 나 130이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120에 80은 정상이 가장 높았을 때의 수치라서 사실 제일 예쁜 혈압은요. 저는 100에서 110 정도면 딱 예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목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혈압을 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앉아가지고 내 심장이랑 혈압계를 재는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 정도에 놓고서 재시는 게 맞고요. 혈압을 재시기 전에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 오셨을 때 혈압 재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앉아서 조금 쉬다가 혈압 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저희 간호사님 얘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재실 때도 똑같아요. 앉아서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재시는 혈압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당뇨도 중요해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최근 몇 개월간 내 당 수치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정상은 5.7까지인데요. 적어도 7 미만 6까지는 조절을 목표로 해주시는 게 뇌졸중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약 먹어야 돼요. 너무 귀찮은데요. 이거 너무 힘든데, 나 이거 계속 먹기 싫은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매개 드리는 게요.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혈압이 건강하고 당이 건강하고 콜레스테롤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드셔서 건강해지면 그렇게 약 먹는 거고요. 약을 안 먹고 건강해지면 그것도 좋은 거고. 하지만 이 결과가 좋게 안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저희가 또 Q&A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 강의 교수님이 앞에 진료가 조금 덜 끝났다고 해서 외래 진료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은진 교수님 강의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외래에서 사실은 조금 미리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2판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앞에 놔뒀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좀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었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하나하나 조금 해보고 별개로 이렇게 메모해서 주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얘기도 최대한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왔거든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계속 나온 얘기죠. 뇌졸중에 뇌경색이랑 뇌출혈이 포함이 돼요. 그중에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부른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냐? 전조 증상이 있냐? 제가 이거 보고서 전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길 기미래요. 뭔가 이런 기미가 있으면 전조 증상이다라고 할 만한 거. 네, 솔직한 얘기로 뇌경색이 전조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으신 경우들이 훨씬 흔해요. 그래서 내가 나 저번에 어지러웠던 게 사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더 많고요. 보통은 증상이 생기는 그 순간에 확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제로 외국에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얼굴, 팔, 말. 얼굴이 이상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하는 게 이상할 때 요럴 때 빨리 병원을 가라라고 하지만 또 조금 어려운 게요. 요거 말고 어지럽거나 좀 뭔가 이상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도 뇌졸중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오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이상한 게요. 그냥 평소랑 다르게 나 약간 머리 아픈 것 같아. 어지러운 것 같아."가 아니고 이거 뭔가 확실히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번. 네. 제발 병원에 잘 오세요. 저희가 그냥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시면 혈압도 보고 피 검사도 해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도 보고 머리 검사해서 혈관 상태가 어떤지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 드려요. 이게 사실은 병원의 역할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강 관리죠. 그 건강 관리의 첫 번째는 저는 약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을 잘 드셔 주셔야 돼요. 꼬박꼬박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거랑 같이 식사 조절, 운동, 금연, 음주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 아마 이따가 영양팀이 또 식사 얘기도 해 주실 거고 운동 얘기도 조금 더 한번 드려 볼게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아스피린 위험하다는데 꼭 먹어야 되는가?" 그 밑에 요것도 같이 가는 질문인데 "뇌경색 약 안 먹으면 안 되나요? 이 뇌졸중 약을 먹어도 또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생길 수 있어요. 약을 드셔도 생길 수 있어요. 약 드셔도 나머지 관리 안 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약을 드시는 게 쪼끔이라도 확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임플란트 할 때 약 끊으라는데 왜 내 맘대로 못 끊게 하나요? 왜 진료를 하라고 하나요? 병원 오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 사실 진료 보기 힘드셔서 요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뇌경색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출혈 위험성이 높은 거 그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것도 생기면 안 되고 수술 같은 거를 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가 더 위험한지 아닌지 꼭 따져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라고 해요. 이거를 약을 끊고 수술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수술을 미루는 게 나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들끼리도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환자분들도 알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서 저희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재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6 개월 이후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급성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6 개월이기는 해요. 6 개월간은 조금 적극적인 재활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래도요. 1 년 아니면 몇 년 지나도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릴 때 6 개월은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그 습관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뇌졸중 때문에 제한하는 음식이 있냐? 없어요. 이 약이 뇌졸중에 좋다 아니다. 이 음식이 뇌졸중에 좋다 아니다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제일 밑에 보이는 거 딱 봐도 뭐 야채, 과일 건강해 보이죠? 알고 계시는 건강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맞고요. 알고 계시는 건강하지 않은 빵, 과자,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드시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뇌경색이 유전이 되는지 아드님이 뇌경색 위험이 큰지 기본적으로는 유전이 잘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드물어서 이걸 걱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뇌경색 아까 얘기 드린 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랑 연관이 많아요. 내가 많이 먹고 기름진 거 좋아하면 내 아이도 당연히 기름진 거 좋아해요. 너무 당연하죠. 내가 운동 잘 안 하고 있으면 내 아이가 운동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건강한 거 드시고 같이 운동하시고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조금 더 드리고요. 겨울철에 모자를 쓰는 거요? 뇌출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뇌경색에 대해서는요. 추워지면 더 잘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뇌경색 하려면은 조금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모자 쓰시고 머리 따뜻하게 한 상태로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사우나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최소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이가 어려도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지, 몇 시간 안에 병원에 와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노화랑 연관성이 높은데요. 어린 나이에 다른 병이 있으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률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걱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 몇 가지 시간 제한이 있는 약들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빨리 오시는 게 좋다. 내가 1 시간, 2 시간 기다려 봐야지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운동법. 아까 얘기한 식사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뇌졸중 자체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운동의 원칙이 있어요. 일 주일에 3번 이상은 해 주시는 게 좋고요. 20분 이상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운동 중에는 강도를 올려야 돼요. 이제 가끔 운동하시냐고 여쭤보면 하신다 그래요. 뭐 하세요? 그럼 걸으신대요. 1시간, 2시간 걷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10분, 20분 집중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운동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걷기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수영도 있고 요가도 있어요. 어떤 종류를 하시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몸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뛸 때 콩콩콩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걸으시는 게 좋으시면 좀 빨리 걸으셔도 되고 집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체조만 열심히 해도 힘은 들거든요. 내 운동을 조금은 힘들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뇌경색 걸려서 죽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얘기고요. 뇌경색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희박해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입원 중에 합병증이나 다른 이유로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들으러 와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뇌출혈인데 수술 안 하고 검사만 해도 되냐? 뇌출혈은 왜 약이 없냐? 환자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환자분 뇌출혈 환자분이시고 여기 이렇게 하얗게 저희가 뇌출혈이거든요. 환자 아무런 증상 없으세요. 근데 이거 수술하려고 하잖아요. 요만큼을 다 째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멀쩡하던 뇌 저만큼 다 날아가거든요. 저거 출혈 수술하자고 환자한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뇌출혈은 알아서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상태로 잘 말라요. 그게 대부분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질문들이 많으셨어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아서 깜빡깜빡하고 침이 조금씩 흐른다고 막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세요. 좀 사실 어려워요.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인지 기능이랑도 연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침 흘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고 하는 게 근육도 좀 약해질 수 있고 신경도 조금씩은 둔해지는 것도 생길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서 가끔가다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게 전조 증상을 가지고 오는 뇌경색이 더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거리 여행 가도 되는지, 비행기 타도 되는지, 머리 수술했는데 괜찮은지 하세요. 그런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하는 게 저는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편하게 저는 누리실 수 있는 거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얘기로 직장 생활도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일상생활은 빨리 돌아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아파도 괜찮은지 이게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요. 약도 이것저것 좀 들어가게 되고 환자분을 많이 재우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 팔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면 거기 당연히 아프죠. 머리도 똑같아요. 머리도 열어 들어가려면 머리 피부도 열어야 되고 근육도 열어야 되고 그 정도의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좋아지는 과정에서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얘기로 머리 수술하고 나서 기억력이 좀 나빠진 것 같다고 느끼신대요.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팔 다친 사람이 무거운 거 못 들어요. 다리 다치면 달리기 못 해요. 뇌가 수술했으면 일시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돼요. 결국 다 낫는 것처럼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경색 환자인데 고지혈증 검사, 아까 계속 얘기 드렸죠. 이거는 고지혈증 환자라서 이걸 조절하는 게 아니고 뇌경색 환자이기 때문에 심장이랑 뇌혈관이랑 튼튼하라고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더라고요. "나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플레타를 먹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뇌경색의 기전에 따라서 약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제일 많이 밝혀진 건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의사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제가 아까 계속 약을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의 효과가 확인된 식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디서 뭐가 좋다더라, 나 이거 먹으니까 약 안 먹어도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약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술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잔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 잔 드시고 그게 2잔, 3잔, 한 병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치킨, 떡볶이 드셔도 되죠. 당연히 드세요. 맛있는 거 다 드세요. 드셔도 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다 건강하게 몸에 안 좋은 거는 좀 덜 먹고 몸에 건강한 거 조금 더 먹고 운동 좀 더 해주고 그렇게 건강 관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채식 같은 경우에는 채식이 나쁘진 않아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채식으로 영양을 완벽하게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게 완전 채식을 하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그냥 건강하게 고루고루 드시는 그런 식의 형태를 조금 더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뇌동맥류 관련한 질문도 좀 있으셨는데 이거는 아예 결이 좀 다르고요. 이걸로 다시 또 1시간을 얘기할 것 같아서 이거는 외래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건 준비된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가고 우선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신경과 류나연 교수님이 이제 진료 마치고 오셔서 다음 강의는 이제 뇌졸중 후 치매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작년에도 뇌졸중 관련한 치매 강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외래에도 좀 여러 분 오셨어가지고 이번에도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뇌졸중 후 치매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치매란 하면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 등에 따라서 인지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저하되는 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치매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한자로 보면은 어리석을 치거든요. 어리석을 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진다. 치매라는 단어가 너무 거부감이 들죠. 네,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매라는 말보다 인지 저하나 인지 장애라고 부르자는 그런 운동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매 자체는 이제 임상적으로 보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인지 저하가 나타나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참 다양하죠. 뇌경색, 뇌출혈 같은 혈관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이런 것도 있고 뭐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생기는 치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결핍이나 엽산 부족, 알코올 중독, 그러나 뇌염증이나 매독같이 감염성 질환 때문에도 치매를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두증, 뇌종양, 뇌해상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약물입니다. 수면제 같은 거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제 인지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음번에 정신과 교수님이 잘 설명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 현황을 보면은 가장 많은 그 노란색은 사실 알츠하이머병이에요. 퇴행성 치매가 제일 많고 이제 두 번째로 혈관성 치매가 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겠죠.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양인한테는 혈관성 치매 환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치매가 그럼 왜 중요한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논문이거든요. 아주 큰 미국 심장학회랑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이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뇌졸중 생존자의 절반 이상은 뇌졸중 후에 인지장애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 특히 1년 이내로 경증부터 중증까지 흔히 이제 발생하고 일부는 좋아지기도 하지만 많게는 3분의 1에서 5년 이내로 치매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뇌졸중 과거력이 있을 경우는 치매가 이제 2배로 발생률이 증가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인지 저하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기 선별을 해서 이제 치매를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치매는 왜 오나요 하면은요. 맨 왼쪽이 이제 영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가족 중에 이제 치매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 유전자 원인. 그다음에
이미 이전부터 뭔가 우리는 몰랐지만 알츠하이머병이나 아니면은 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매가 진행되는 그런 병리적인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뇌졸중이 왔다. 근데 그 뇌졸중이 급성으로 왔는데 그 부위가 하필이면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이제 인지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딱 왔다. 그럼 당연히 기능이 상실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여러 번 겪다 보면 이제 서서히 오기는 하는데 후유성 변화가 이렇게 여러 차례 서서히 생기면은 아무래도 치매가 오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뇌졸중 후에 나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인지저하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궁금한 게 그럼 나는 진료보면 뭐 하게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환자분을 뵙게 되면 인지저하가 어떤지 증상을 우선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진이라고 하죠. 묻고 답하는 거.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언제부터 이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준비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뭐 내가 치매 증상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그냥 뭐 우리 사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관상 보고 제가 치매 진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있던 일을 기억을 못 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오후 되니까 또 밥 달래요. 막 이런 식 그런 그다음에 날짜 뭐 항상 하는 말 언제부터예요? 그럼 좀 됐어요. 뭐 아니면 얼마 안 됐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짜를 알면 그건 뇌졸중이겠죠.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발생했다. 아니면은 뭐 한 달 전. 좀 됐다는 것도 사실 3년일지 저희가 10년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진단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문진을 거치면 인지저하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인지기능 검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은 간단한 것보다 정밀하게 5가지 이상의 뇌 영역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저하 원인에 대한 검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MRI나 펫 같은 걸 시행하게 되고요. 사실은 기억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실어증이라 그래서 언어 기능 장애가 와서 못 알아듣는 건데. 그렇게 막 인지저하 치매가 왔어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학적 검사도 하고 이게 실어증인지 실제로 기억력 저장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혼합형 치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치매 원인이 혼합된 경우가 있어요. 선행을 했거나 같이 동반됐거나 이럴 때도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니까 저희 쪽 외래에 이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거는 정리한 거예요. 치매 검사랑 평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대1로 하는 그 인지기능 검사 자체가 우리가 기억력만 보지 않는다.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전두엽 집행 기능, 주의 집중력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행동 증상이나 일상생활 능력 평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특징과 진단할 때 유의할 점은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좀 급성으로 발생한다든지 초기부터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해요. 안면마비, 편측마비, 보행장애 그리고 뇌혈관이 좀 치매를 일으키는 1차적 원인일 때도 있지만 선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 기능 저하로 인해서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뇌졸중이 있었다고 모두 치매를 일으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뚜렷한 뇌졸중 병력이 없던 경우도 저희가 검사하면 뭐 백질의 변성입니다. 소혈관 질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신경과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알츠하이머병이랑 인지장애 특징이라고 하면은 혈관성 치매는 기억 인출의 장애나 집행 기능 장애, 정보 처리 지연, 뭐 주의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평소에 아실 수 없죠. 보통은 주변에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계획성이 좀 없어진다. 융통성이 떨어지고 고집이 세지고 성격도 좀 변하는 것 같아. 판단력도 좀 떨어지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의 인지저하 치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약물적인 치료랑 비약물적 치료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인지저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력 깜빡으로만 오진 않습니다. 언어나 이해력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 있고 막 망상, 누가 훔쳐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성격 변화 이런 게 올 수 있고요. 특히나 뇌졸중 후 치매는 중요한 게 소를 잃었어도 뇌졸중이 왔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 소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그다음에 예방 활동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뇌경색 예방 활동은 뇌 기능에도 좋거든요. 일타쌍피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여러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마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뇌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위험인자 철저히 관리하고 이제 약물도 투여하고 심장,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뭐 원칙은 많아요. 예방 원칙들은. 근데 사실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다음번이에요.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정답인 거. 사실 다들 아실지 몰라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능 만점자들 얘기하죠. 아, 나 교과서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했다. 다이어트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겠죠. 다들 아세요.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60대, 70대 늦지 않았습니다. 담배나 술은 내 삶의 낙이야. 나는 이제 뭐 끝난 몸 그냥 하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독극물은 결국 몸에 무리가 와서 스스로 끊거나 뭐 입원하거나 입소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타의적으로 끊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늦어요. 근데 보면 끊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늦지 않게 긍정적으로 지금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면 늦었더라도 뇌졸중 재발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80%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생활 습관 변화나 중독을 끊는 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0번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해낼 거다라는 굳은 결심, 의지,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정말 정말 작은 목표로 정말 큰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가족들 해줘도 좋겠지만 뭐 가족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크게 칭찬을 해주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이 어렵지 뿌듯하고 하다 보면 또 할만하고 재미도 있고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선순환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술, 담배, 운동 부족 뭐 여러 가지들은 선순환이 아니라 사실 악순환이거든요.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실천 꿀팁을 좀 드릴게요. 진입 장벽을 낮춰야 돼요. 핑계 없는 무덤 없죠. 맨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운동 뭐 식사 열심히 하세요. 이미 다들 아세요. 근데 나는 이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간병으로 시간이 없다. 진짜 이해되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일단은 어려운 상황. 내 스스로에서 이제 이거 실천이 어렵다 하는 건 한 5가지 적어보고 내가 스스로 조금 해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뭐 간병으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조금 가족들한테 아니면 지인한테 아니면 노인장기 요양 써도 되죠. 그래서 조금 누가 요양사가 나와주시면 조금이라도 시간 내 가지고 내 건강 챙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파악해서 좀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엔 허허입니다. 자책, 강박, 불안 이런 부정적 생각은 금물이에요. 뭐 몸도 아픈데 뭐 운동은 무슨 하나 이러는데 진짜 5분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힘차게, 숨차게, 땀나게 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 또 이래요.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요. 뭐 그거 진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땀을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5분이라도 내가 뭔가 했을 때, 그러니까 강박적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땀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걸 했다는 거, 그 노력을 했다는, 실천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유연성이죠. 그리고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실패가 아니듯이 이거는 결국 내 몸과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좋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가랑비에 옷 적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큰 칭찬 해주고 진짜 하나라도 저는 뭐 30분 운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니 집에서 누워서 숨만 쉬는 분한테 30분 운동 쉽지 않거든요. 그냥 진짜 약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그냥 5분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콧바람이라도 그냥 산책하고 오셔라. 쐬고 콧바람 쐬고 그렇게 하시면 점점 뭐 30초 늘려도 돼요. 조금 어제보다 조금만 더라고 해주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뭐 내일 그리고 평생 해야 된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딧불이 한 마리지만 이게 하루라고 보면요 모여가지고 강력한 빛 그리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그 류나연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아주 와닿는 그런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 이따가 모두 강의가 다 끝마친 다음에 저희가 질문 또 몇 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